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내일이면 대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7번에 걸친 대유행을 겪었고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132만 명으로 대구시 인구의 55%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돌아보면 참 길고 힘든 3년이었는데요. 그래도 모두가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가슴 뭉클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기록을 모아서 대구시가 대구동산병원 안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의 상징이던 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되고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완전한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직은 좀 더 주의하고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 3년 모두가 참 애썼고 서로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그 감사와 위로의 말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안동 영하 4도, 의성 영하 6도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9도, 의성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를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엔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눈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컬링의 본거지 의성군이 다음 달 컬링팀을 창단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성의 고향인 팀킴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죠. 이번 컬링팀 창단은 관내 컬링 학생부와 실업팀과의 연계로 지역 특화 스포츠인 컬링 종목을 집중 육성해 각종 대회에 입상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컬링의 본거지 의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요. 관내에서 육성한 컬링 선수 영입으로 지역 인재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계획인데요. 컬링팀은 코치 2명, 지역 출신 남자 5명과 여자 선수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또다시 눈비 소식이 있어서 미끄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비가 섞여오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포항 지역의 주택시장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포항시가 승인 시기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업 신청을 강제로 막을 권한은 없지만 신규 사업 희망자에게 포항 지역의 미분양 현황과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물건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지 않도록 신규 사업 시기를 넓게 분포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기존 공급자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공동주택 시행사와 시공사를 모아서 미분양 해소 대책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최근까지 미분양 주택이 6천 가구에 이르는데요.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이 계속 늘어나면서 미분양 가구가 쌓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대책 수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7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찾아가는 소통 민원실이 개최됐습니다. 찾아가는 소통 민원실은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 2023년 눈축제 개최 장소였던 나리분지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나리 마을회관에서 눈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축제 진행 방향 등을 주민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릉군은 매월 마을회관과 농어민 작업 현장 등에서 열린 소통실을 열어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0분 지났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지역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참사가 남긴 유산입니다. 내일이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날, 그리고 또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날인데 참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느덧 20회가 지났습니다.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 운영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대구도시철도 91개 역사에 화재 감지기 1만 3천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동차가 드나드는 터널에도 390여 개의 감지기가 설치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도 울리고 상황 전파용 수어 동영상도 함께 송출됩니다. 그렇군요. 화재 감지기가 10,000개가 넘는군요. 또 더 확충된 그런 안전 장비가 있나요? 네, 모든 객차에 CCTV를 설치해 전동차 내 외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전동차 출입문 열림 장치와 통신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참사가 났던 중앙로역 승강자 계단에는 제형 경계벽과 수막 설비를 설치해 연기가 대합실로 퍼지는 걸 차단했습니다. 네.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했는데요. 재단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철도안전법을 토대로 한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이 나면 신속한 승객 대피를 위해 승강장과 대합실에 피난 안내 평면도를 부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게 참사 희생자들이 남긴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영원히 아물지 않겠죠? 네,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안전체험 공간인 대구시민 안전 테마파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추모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위원회 측은 시민안전 테마파크 명칭을 2.18 기념공원으로 바꾸고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하철 참사 부상자 13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6명이 응답했는데요. 89.3%에 해당하는 50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동반한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구시는 참사에 따른 질병,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당시엔 PTSD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꾸준한 치료와 주변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처를 딛고 희망을 키우는 대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 통합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특별법 제정.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소위원회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한 15개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가 진행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일부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시작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네, 교통법안 심사 소위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쟁점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법안에 명시됐던 중추공항이란 표현에 대한 타협점은 찾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예산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 문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제 관련 현안을 두고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구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만큼 낙담하지 않고 있는데요. 소위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심의에서 통과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3월 안에 통과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뭔가요? 네, 양령시입니다. 양령시 하면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한약재 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00년 역사를 지닌 대구의 명물 양령시가 쇠퇴 일로에 됐습니다. 일대 한방산업 육성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에코한방 웰빙 체험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조만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체험관이 있다는 거는 알아도 직접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체계적이지 않은 체험관 운영이 실패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방산업, 홍보, 교육 체험 등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에너지 절약 기구 판매나 분리수거 교육 등을 통해 정체성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2017년 10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 5천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운영 순수익도 2017년과 2018년엔 0원에 불과했고 이후에도 연간 1천만 원대 수준의 수익만 올렸는데요. 건립 사업비만 52억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양령시를 좀 활성화할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양령시에 남아있는 한방 전문 점포는 140여 곳이고 상인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10년 뒤면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해 양령시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단순히 일회성 관광객이 아닌 양령시에 머물며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양령시 보존위원회 측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구시나 중구청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양령시 상권을 육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양령시가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몇 년 전에 열렸던 것 같은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을 접할 수 있는 전시전 대구에서 다시 열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2년 만에 대구를 찾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오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웰컴 홈 개화라는 이름으로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대 현대 미술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 2021년 전시보다 규모와 내용적인 면에서 한층 확장돼 개막 전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2년 전 전시도 흥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중섭, 이쾌대, 박수군, 김한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세기를 아우르는 한국 근현대 미술 수작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미술관, 전남미술관, 대구미술관이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국내 작가 44명의 81점의 작품을 대구미술관 1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종이 살 돈이 없어 담뱃값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던 이중섭의 은지화를 비롯해 대구를 대표하는 근대화가 이인성의 대표작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대구 근대 서양화단의 중심에 서 있던 서동진의 자화상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치가 정말 높은 이런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이번 경우도 사전 예매를 해야 하나요? 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은 따로 없고요. 현장 발권만 진행하는데요. 쾌적한 관람을 위해 150명만 동시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동시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의 경우 총 4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평균 약 780명의 관람객이 찾았던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번 전시회에는 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년 만에 대구를 찾는 이건희 컬렉션 2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간이 좀 넉넉하니까 그 기간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내구 연한입니다. 내구 연한하면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 같은데 뭔가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대구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철도회사 히타치사가 전동차 형식 승인 면제 요청을 거부하고 사업에 손을 떼면서 내구 연한 이후 모노레일 운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히타치사는 신규 건립 추진 중인 엑스코선 사업에 참여 불가를 통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3호선 모노레일 내구 연안 도래 시 교체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3호선이 운행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 내구 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2015년 시운전을 시작해 철도 안전법상 내구 연한은 오는 2035년까지입니다. 35년? 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건데요. 엑스코선은 모노레일이 아닌 경량 정철 방식인 AGT를 채택했지만 3호선의 경우 한 개 레일을 사용하는 탓에 2개 레일을 깔아야 하는 경량 전철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난감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네, 대구교통공사 측은 3호선 연장 사용 기한이 남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타치사가 엑스코선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차량 구매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며 3호선의 경우 대규모 교체 시 사업성이 높아 공급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워드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입니다. 요즘 고금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네,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역대급 성과를 이뤄서 눈총을 사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최근에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시행한다고요? 네, 예대 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시중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바 있어 인하 정책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시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이번 기회에 은행권 영업 경영 구조 개편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해봅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혈이 곧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다 출혈을 겪거나 혈액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혈액 공급이 정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혈액 수급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자,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대구시 공무원 단체 헌혈 행사가 이루어진 상격청사에 다녀왔습니다. 헌혈버스에는 직원들이 차례로 헌혈에 동참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헌혈에 동참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네, 저 헌혈하러 왔는데요. 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서 전자문진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또 한 달 이내에 내시경 받으신 적 없으시고요? 네. 23년에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지에 올라온 거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또 누워서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헌혈하기 전에는 좀 이제 바늘이 몸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좀 걱정도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신문에나 방송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혈액은 지금 인공으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헌혈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참여해도 보통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헌혈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액 공급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헌혈 참여가 줄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일상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요. 헌혈 참여율 회복은 아직은 더디다고 합니다. 헌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보건의료정책관실 응급의료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관실 응급의료 팀장 황보선입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되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헌혈 참여 회복은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연초는 학생들의 겨울 방학과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헌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근본 단체 헌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구시 공무원 단체 헌혈 행사는 2월 14일 하루 동안 동인청사와 상격청사에서 대한적십사사 대구 경북혈액원이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구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경우 총 4회의 단체 헌혈을 실시하여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지역 헌혈 수급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헌혈 참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실천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단체 헌혈에 참여해왔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헌혈을 이어가고자 분기별 1회씩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구시 공무원 단체 헌혈 행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혈에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방법인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지역의 혈액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작년에 비해서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의료기관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 지역의 구체적인 혈액 보유량 그리고 부족한 혈액이 무엇인지 대구 경북혈액원 헌혈개발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 헌혈개발팀장 안문호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 혈액 보유량이 어떻습니까? 이제 2월 14일 14시 기준으로 3.6일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적정 보유일수인 5일분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헌혈 참여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헌혈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은 가족과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는 생명 나눔의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서 단체 헌혈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종류와 현재 부족한 혈액은 무엇인가요? 네, 헌혈은 크게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뉩니다. 전혈은 우리 몸의 혈액을 그대로 빼내는 것이고요.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수혈자에게 필요한 혈장과 혈소판만을 빼내고 나머지 성분은 다시 돌려주는 헌혈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2월 14일 2시 기준으로 A형이 3.41분 그리고 O형이 2.51분밖에 안 되고요. A형과 O형이신 분들은 내가 위급할 때 나에게 올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대구에는 헌혈의 집 13곳 그리고 헌혈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헌혈을 원하는 분은 레드커넥트 앱과 홈페이지 또는 053-605-5600으로 전화하면요.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정 이상의 헌혈을 희망하는 곳에는 헌혈버스가 대구, 경북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나 또 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헌혈의 집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났네요. 환경하는 대구, 환경하는 시민으로 가기 위한 함께 그린 대구, 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혹시 퍼머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어렵습니다. 네. 2022년에 콜린스 사전이 꼽은 올
올해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의 퍼머넌트와 위기라는 의미의 크라이시스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머리에 퍼머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오래 가도록 하는 그걸 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위기가 좀 오래 가는 그런 시기라는 뜻이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들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단어를 올해 영어 단어로 선정을 했고요. 좋은 의미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단순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생활비, 경제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탄소 중립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가 그냥 단순히 환경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이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당장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생계비 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꼽았는데요. 생계비 위기. 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생계비 위기가 향후 2년 동안 세계 경제 전반을 지배할 것이라고 관측한 것입니다. 2년이나 더요? 네. 그래서 이 생계비 위기 외에도 향후 2년 내에 자연재해라든지 극단적 기상현상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실패 등이 주요한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장기간 동안의 위험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꼽았고요. 네. 3, 4위도 각각 자연재해 및 극단 기상현상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위 5개 위험 중에 4개가 기후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비 위기라든지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다양한 위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이렇게 피해를 폭증시키는 다중위기에 해가 될 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 경영에서도 기후재난과 탄소 중립이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자, 기후재난과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한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논의하던 기후 규제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탄소세를 비롯해서 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이 줄줄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유럽에서는 그린딜, 일본에서는 녹색 전환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아리백이 추진되면서 공급망 압박을 받는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도 기상재난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이언은 약 108조 원의 손실을 입혔는데요.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에 15개 보험사 그리고 루이지나 주에서는 지난해만 8개 보험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소개해 주신 여러 정책들 또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모두 우리 일자리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조금씩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먼저 탄소세, 탄소 국경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네,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제품을 수출할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에서 생산한 동일 품목의 탄소 배출량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출했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탄소 1톤당 약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적어도 톤당 10만 8천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은 지금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가격만큼 제품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주요 20개국 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협의체인 금융안전위원회에서도 기후재난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관련되는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기후재난 위험에 따른 어떤 대응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품만 잘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뭐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자, 기업 경영이 탄소 배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이런 이제 기후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재무적 성과에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회사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후 재난으로 파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제공을 해야 투자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네. 기업들의 목표는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애플은 2030년,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현재 133개국 그리고 241개 도시에서도 선언을 했고요. 네. 기업들도 전체 매출 상위 2,001개 기업 중에 813개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애플이 지금 2030년까지 월마트와 아마존은 204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쉽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부과를 하려면 배출량을 우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보고, 검증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기업들이 이 정보센터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발빠르게 제품의 전 과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서비스 특성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예. 지난 1월 12일 날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해서 성과를 인증하는 탄소 감축 인증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후정보 공시가 필수가 되었고 이를 위한 인력 확보 경쟁도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기후 정보를 공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반드시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을 하라는 건데요. 현재 기후정보 공시에서 제일 큰 관심사는 그러면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스코프 1은 기업이 제품 생산하면서 직접 배출한 거. 스코프 2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한 거. 네. 스코프 3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 폐기 과정, 전 과정에서 외부에서 배출한 양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스코프 1에서 3까지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공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기후정보 공시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서를 보면 스코프 1하고 2를 합친 게 한 13만 톤 정도 되는데 스코프 3 배출량만 91만 톤입니다. 훨씬 많네요. 네. 스코프 3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원자재 운송이라든지 폐기물, 직원들의 출장 통근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협력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다음에 배출량 산정, 감축 활동에 대한 이행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관리하겠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까지 이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야 스코프 3이 좀 낮아지겠네요, 배출량이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하청 기업들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성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까? 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그 공급망 전체 탄소 중립을 애플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애플과 거래하는 기업은 적어도 2030년까지 최소한 아리백은 전력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을 제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달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13개 기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삼성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선언이 잇따른 것도 이런 공급망 압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민간 싱크탱크 넥스트에서는 국내 주요 5대 기업 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 매출이 30조 원 줄고 영업이익률도 최대 24%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자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3월까지 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부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린 대구에서는 탄소 중립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구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입춘이 지나고 이번 일요일이 벌써 우수입니다. 겨우내 내린 눈이 녹아 비로 내리고 나면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데 자, 2월에는 또 어떤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서구문화회관 기획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마토 마지막 토요일 콘서트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아시아 최고의 재즈 디바라고 불리고 있죠. 웅산의 올댓 재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하고 놀라운 가창력으로 이미 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재즈 가수죠. 웅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에는 63주년을 맞는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대구 시민주간 24, 25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시내 곳곳에서 시립 또는 민간단체들의 공연과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대구문화 혹은 대구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체육 코너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 이 시간에 아주 재미난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금수저 작곡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월에 태어난 금수저 천재 작곡가 바로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1809년 2월 3일 북독일 함부르크의 명망 있는 유태인 가문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생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멘델스존이 금수저 작곡가였는지 몰랐네요. 네. 예, 평생 부유한 삶을 살았나 봅니다. 네.
1809년 태어나서 184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8년의 생을 살았는데요. 천재 작곡가로서 태어나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서 늘 최고의 작곡가, 최정상급 지휘자로 여기에 행복한 유년 시절,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까지 일찍 생을 마감한 요절의 아쉬움을 빼면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생 승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당시의 독일에서도 유태인 혈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의 명예나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거의 완벽하게 상류 사회에 편입되었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완벽한 인생의 승리자 이런 네. 평가가 왠지 예술가의 천재성과 창작의 위대함을 높이 평가하던 낭만주의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멘델스존에게도 분명 예술가적 천재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평생 음악적 동지로서 함께 살았던 누나 파니 멘델스존과 함께 4살부터 개인 교습으로 정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요. 네. 6살 때 집에 손님들이 초대되었는데 이미 아버지가 불러준 전문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6살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고요? 네. 뭐 약간의 과장이 뭐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멘델스존 역시 모차르트 같은 그런 신동이었음이 좀 짐작이 되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았던 멘델스존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가곡, 오페라, 미사곡, 오라토리오,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은 물론이고 피아노 소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들을 썼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작곡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휘자로서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멘델스존 하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함께 퇴장할 때 연주되는 그 결혼 행진곡이 참 저는 떠오르는데 네. 그 작품도 멘델스존 작품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갈 때 연주되는 결혼 행진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서 사용된 멜로디죠. 네. 신랑 신부가 함께 퇴장할 때 연주되는 곡이 바로 말씀하신 멘델스존의 작품입니다. 멘델스존이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이 공연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작품 중에 삽입된 곡인데요. 당시에는 연극을 음악과 함께 공연하던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음악만 따로 연주되고 있어서 부수 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멘델스존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했다면 그의 음악에 대한 평가가 좀 인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멘델스존의 음악에 대해서 철학적 깊이와 인생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저평가가 나오기도 너무 하는데요. 부유하니까요. 네. 멘델스존 살아생전에도 이런 평가는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러움 섞인 질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한데요. 네. 베토벤과 브람스, 차이콥스키와 함께 3대 혹은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멘델스존의 2단조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보시면 이걸 가볍고 밝기만 한 음악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는 멘델스존의 2개의 솔로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2대가 한꺼번에 협주를 하는 2대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레파토리들도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대 연주에 손색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음악을 좀 감상해야 되겠군요. 자, 멘델스존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 실제로 멘델스존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좀 밝은 편인가요? 네, 가볍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전형적인 독일 작곡가로 함께 평가되고 있는 베토벤이나 브람스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장중함, 엄숙함이 멘델스존의 기악곡에서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향곡이나 교향악적 작품들이 모두 슈만이나 브람스, 말러처럼 묵직하고 엄격하기만 하다면 청중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밝고 경쾌한
신선하면서 기교도 넘치는 그런 다양한 느낌의 감정과 음악이 함께 있어야 경중들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독일 낭만주의 시대 초반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 혹은 지휘자는 이런 틈새 시장의 작곡가라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과거에 위대한 작곡가 또는 작품을 복원 재연주했었다는 사실인데요. 네. 제가 최고의 지휘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바흐가 죽고 난 뒤에 바흐의 재발견, 특히 마태 순환곡 악보를 복원해서 재연주시키는 역할이 바로 멘델스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사람이 바로 멘델스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바흐의 재발견은 이제 그 멘델스존이 한 거네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잊혀진 천재를 또 다른 천재가 발견하고 또 연구를 해서 알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그의 큰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멘델스존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바흐의 위대한 음악적 업적을 지금처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었던 라이프치히에서 오케스트라 전문극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살아생전에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바흐의 음악을 세상에 다시 알리는 위대한 작업은 바로 멘델스존이 다시 처음 시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흐에 대한 연구에 특히나 깊이 빠진 멘델스존은 훗날 바흐 협회 설립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BWV 바흐 작품 목록이라고 부르죠. 바흐 작품 번호 같은 이런 정리 작업을 이룰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네,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승리자였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역사의 위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그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작곡가들과 다르게 부유하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과 또 늘 인기 있고 인정받았던 청년 시절 전성기를 보냈던 만큼 자신의 넉넉함을 또 다른 음악의 역사 속에 대체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찾아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금수저로 살았던 멘델스존, 밝기만 해서 가볍다고 저평가되기도 하는 그런 그의 음악인데 오늘은 그의 음악 중에서 어떤 곡을 그럼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 곡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KBS 클래식 방송에서도 제목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네의 시에 붙여진 6개의 가곡, 작품 번호 64중 두 번째 곡, 바로 노래의 날개 위에 골랐습니다. 네. 선율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기악곡으로 편곡되어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가곡으로 직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들으면서 금요일엔 문화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들어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비슬로 화원 삼거리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대곡역 내거리 부근 1차로를 막고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 중입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 동북로 쪽으로는 상격 종합시장에서 북현 오거리 방향으로 정체를 보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경대교에서 도천교 지나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도 속도 줄이면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 향하신다면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하는 길로 차간거리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달고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원내거리까지 이동하시 어렵지 않겠고요. 도심 중앙 쪽으로는 반월당 내거리 쪽으로 교통량만 더해지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달성 2터널 부근 7km 지점에서 현풍 분기점까지 3km 지점입니다. 갓길 쪽으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구간 밀림은 없는 모습이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과 대구 방향 모두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제안은 대구 시민이거나 대구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